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더스 문명에서요, 제가 문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 조금만 더 보고요,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인더스 문명에서 우리가 문자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모헨조다로에서, 자, 여기 보시면 모헨조다로에서 교역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도장이 발견됐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도장에는요, 그림이 있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더스 문명의 문화는요, 그림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 문자 또는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 문자와 상형 문자는 아직은 해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고, 중심지 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캐치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돼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이동했어요. 어디로 이동했냐면 인더스강의 유역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리아인이 이제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리아인으로. 그러면서 수도를 바꾼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지를 이동시킨다 해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겐지스강 유역으로 아리아인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뿐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완전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거 그림 문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형 문자 또는 그림 문자가 어디에서 사용됐다? 인더스 문명. 또 우리 어디서 사용되었죠? 네, 이집트 문명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어떤 문자가 사용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쐐기 문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 상형 문자가 제가 안 써놨을까? 여기 있네요. 그림 문자, 상형 문자. 또 인더스 문명에서도 그림 문자, 상형 문자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심지를 이동하였다. 기원전 1000년에 누구가? 아리아인이 어디에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온 아리아인이 기원전 1000년에 중심지를 이동하였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볼 문명은요, 마지막 문명,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문명입니다. 바로 중국 문명이에요. 중국 문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에서 우리가 유명한 강이 있었어요. 어디였나요? 그렇죠. 우리가 황허강, 창장강, 요렇게. 양쯔강이라고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네, 여기였어요. 아닌가? 여긴가? 어디지? 네, 여기 보시면 세계 4대 문명의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중국 문명은 황허강, 양쯔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이었어요. 우리가 창장강을 양쯔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럼 저는 둘 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은 황허강, 양쯔강. 다른 말로, 그렇죠, 창장강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 유역에서 발생을 하였다고 했어요. 큰 강 유역에서 발생한 게 세계 4대 문명의 특징이었죠. 어쨌든 이 토지가 비옥을 해서요,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농경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농경이 발달하였고, 세계 4대 문명에서 굉장히 키워드로 보셔야 할 게 농경, 청동기, 문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농경, 청동기, 문자 기억하시면서, 농경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원전 2500년경. 잠깐만. 우리 아까 인더스 문명도 기원전 2500년경 아니었나요? 그럼 맞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그리고 그렇죠.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이번에 중국 문명 또한 기원전 2500년경이 됩니다. 이 기원전 2500년경에는요, 청동기가 사용이 됩니다. 또 나오네요. 농경, 청동기 사용되면서 문명이 발생하는데 광허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을 우리는 하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은요 대부분 나라가 한 글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알아두시면서 만약에 막 하, 허, 상, 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중국 문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명은 막 모헨조다로, 하라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국은 한 글자라는 사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사실. 딱 개념 제대로 짚어갑시다. 어쨌든 이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문명을 나라를 우리는 하라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상 또는 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요 상인데요. 은은 이 상나라의 그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 또는 은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고 정식적인 명칭은 상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나라라고 알고 계셔서요. 괄호를 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원전 1600년경에 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600년경 기원전 1600년경 상 또는 우리가 괄호 열고 은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의 왕은요. 글씨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으셔야 할 텐데. 네. 상의 왕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상당히 신기해요. 종교의식도 하고요. 정치도 했어요. 정치와 종교의식 둘 다 하였다. 정치, 종교의식 둘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단은 다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상나라의 왕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객관식이라면 상나라의 왕은 뭐 음식을 만들었다, 정치를 하였다, 종교의식을 주관하였다, 아니면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되면 정치와 종교의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정치와 종교의식을 고르시는데 이게 왕이 안 할 것 같은데 한 거잖아. 종교의식을 왕이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자, 어쨌든 종교의식 또는 정치 둘 다 하였다. 주관을 하였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정치 등 국가에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것을 점을 쳐서 확인을 했다고 해요. 정치 또는 뭐 전쟁. 그러니까 국가의 큰 일은 점을 쳐서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또는 뭐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점을 친 그 결과는요. 거북의 껍데기나 소뼈에 기록합니다. 동물의 뼈, 거북 껍데기 또는 소뼈, 거북의 껍데기 또는 소의 뼈, 동물의 뼈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갑골문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요것을 이 기록한 것을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이 갑골문은요, 나중에 한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갑골문의 그 모양이요, 딱 보시면 한자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상나라, 은나라의 사회 모습은요, 수도였던 은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명칭은 상나라이지만 그 수도는 은이다. 또는 뭐 우리가 은나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상 또는 은나라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그 수도의 이름은 은허 또는 은이라 부른다. 자, 어쨌든 이 수도가 우리는 은허입니다. 상나라의 수도는 은허. 수도는 은허. 은이라고 부르게 됐다. 자, 어쨌든 이 은허에서는요, 왕의 묘로 보이는 거대한 무덤,
궁전, 주거지, 그리고 갑골문화, 갑골문과 청동기 등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어를 발굴을 했다고 해요. 은어를 발굴했더니 청동기 또는 뭐 왕의 묘, 그러니까 왕의 묘, 그리고 궁전, 주거지, 갑골문 이런 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가 많이 발견이 됐대요. 청동기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은 주로 종교와 관련이 있는 청동기,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였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이따가 봉건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까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한번 끊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은 황허강, 양쯔강, 양쯔강은 또 다른 말로 장장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 황허강 유역에서 하나라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었고 농경이나 정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1600년경에 상나라,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라고 할게요. 저희는 편하게 상나라에서 그 왕이 정치와 종교의식을 주관하게 되면서 정치나 전쟁 등 나라의 큰 일을 우리는 점을 쳐서 알아보게 됩니다. 점을 쳐서 확인하는데요. 이 거북의 껍데기나 소의 뼈, 그래서 동물의 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뼈가 이렇게, 거북이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거북이 kop데기가 이렇게. 맞나?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기다란 불에 달군 뾰족한 것을 여기다 확 꽂아요. 이렇게. 딱 꽂게 되면요. 찌지직 하면서 막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점을 칩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갑골문, 이렇게 해서 갑골문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적은 은허, 여기가 수도, 그러니까 유적. 왜냐면 은허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들의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유적지는 은허다. 이게 바로 상나라의 수도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는 청동기에다가 달력 같은 것도 생겼다고 해요. 플러스 달력.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문자는 이 갑골문이라는 것에서 비롯하여 갑골 문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문자가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상나라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죠? 이 정도는 뭐 껌이잖아요, 껌. 껌은 아닌가? 어쨌든 자, 상나라 알아보았고,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음 기원전 1100년경 상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조금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위로 자리를,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다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전 1100년경쯤 되면요, 다른 나라가 생기는데 바로 주나라가 생겨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황허강에서 황허강 유역으로 발생한 게 바로 하나라. 그 다음에 기원전 1600년경에 그렇죠. 어디가 발생했나요?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상나라 다음이 어디냐? 기원전 1100년경 그때 주나라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기원전 1100년 상에 서쪽에서 일어난 주나라. 이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킵니다. 상나라 멸망을 시키게 돼요. 상나라를 멸망을 시킨 다음에 이 황허강 유역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영토 확장에 나서서 그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다 넓혔다고 해요. 주는
중요한 게 영토 확장. 그러면서 어디까지? 창, 장, 강, 유, 여까지. 즉 양쯔강 유역까지 세력을 다 넓히게 됩니다. 주는요, 이 넓어진 영토를요. 자, 그러면 창장강 여기까지 넓혀야 영토가 넓어요. 그러면 정치가 힘들어요. 그죠? 정치가 힘드니까 그러면 나 혼자 이렇게 넓은 영토 다 못하겠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봉건제. 자, 이 봉건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봉건제에서 100%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봉건제를 실시하였는데 봉건제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봉건제는요, 도읍 일대,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 요렇게만 있다고 치면요, 도읍이라면 거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바로 아보카도예요. 자, 방금 딱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아보카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도읍 일대라고 했으면 여기입니다. 자, 지금 아보카도가 나라라고 생각하실게요. 주나라예요, 아보카도가. 자, 그러면 이 도읍 일대는 왕이 직접 다스립니다. 어떻게 한다고? 왕이 직접 다스린다고요. 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넓어요, 그죠? 그니까 이 나머지 지역은요, 왕족이나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 혈연 관계. 가족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지역들은 누가 하게 된다? 그렇죠. 왕족이나 또는 공신을 제후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을 제후로 그러니까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후는요, 왕에게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또 왕이 적과 싸울 때는 군대를 보내서 도울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이 그림을 그냥 남겨놓을까요? 기억하기 쉽게? 그럴까요? 그러면 요 제도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주나라는 기원전 8세기경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요. 그 도읍을, 그러니까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후 주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서 중국은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끝이었어요. 자,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라를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라는요, 중국의 고대 역사책에 의하면요, 상나라 이전에 성립이 된 나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요, 하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상나라 볼게요. 운나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스스로 나라 이름을 칭할 때는 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은 대신 상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역사가 구체적으로 변화한 것이죠. 자, 갑골문자입니다. 갑골문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갑골문자는요, 상나라 후기에 전쟁이나 정치 등 국가의 큰 일에 대해 점을 친 후 기록하던 문자입니다. 거북의 껍데기나 소뼈, 동물의 뼈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한자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상나라 왕은요, 정치와 종교의식 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전쟁이나 정치 등 국가의 큰 일을 점을 쳐서 결정을 하였다. 주나라에서 실시한 봉건제의 의미를 찾아서 적을까요? 아보카도 보도록 할게요. 자, 도읍 일대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혈연 관계에 기반하여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였다. 제가 이거를 왜 지웠을까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지운 것 같은데. 혈연 관계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제후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에게 뭘 바쳐야겠어요? 그렇죠. 막 세금 그리고 특산물 바쳐야 하겠죠.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치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8세기경에 유목민족의 진입을 받아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라는 거죠. 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용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문명입니다. 황허강 유역에서요. 기름진 활동.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하 문명을 성립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정동기를 사용하는 초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상나라, 즉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 무렵에 은어 유적 그리고 재정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여기 갑골문자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갑골문자의 사용 봐주시면서 자, 그리고 주왕조는 기원전 1100년에 그 상을 멸망시키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양쯔강, 즉 창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 넓히게 됩니다. 봉건제를 시행을 하는데 봉건제가 뭐였습니까? 도읍일 때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 왕족이나 공신이 이렇게 제후로 삼아서 나머지를 이제 정치를 하게 한다. 하지만 제후는 그냥 막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세금, 특산물 바쳐야 됐고 왕이 전쟁, 군대 필요하면 군대 보내줘야 하고 이런 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기원전 770년에요. 제가 이거 말로만 했었죠? 기원전 770년에 진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즉 8세기경에 유목민족의 진입을 받게 됩니다. 유목민족의 진입을 받게 되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중국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까지 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동주시대가 오면서 춘추 전국시대로 가게 됩니다. 요 내용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세계 4대 문명에 대한 정리 한번 쫙 풀고 나서 세계 4대 문명 정리하고 나서요. 우리 청동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벌써 구독자 9분이 되셔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사진 자료가 있는 게 나으신가요, 여러분은? 저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해하기에도 그렇고 이런 게 하나씩 제가 넣을 수 있으면 한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 아보카도 기억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세계 4대 문명 마지막 정리 총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